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이 늘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중간에 막혀버리는 일도 많죠.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막힙니다. 붙잡고 있는 문제는 한 발도 못 나아가고요. 머리로 굴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되지 않을까. 앉은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는 마음은 그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길을 맴돌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같은 자극, 같은 환경 속에서는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힐 때일수록 환경을 바꾸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산책을 좋아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걷다 보면 해결책이 찾아온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은 멈춰서서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융시장 출발 상황이 참 좋지 않네요. 조금 전에 코스피는 거의 5% 이상 밀리기도 했고요. 현재는 4.7% 떨어진 5,182, 코스닥은 3.8% 밀린 1,09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1,515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식재료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부담도 또 우리 식탁 물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요. 소매 가격 1kg 기준 6,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 사이의 최고 수준인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요. 겨울철부터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이게 봄까지 이어지면서요. 살처분 규모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환율 영향, 또 사료비 상승의 영향이 겹쳐지면서 생산업체들이 그 가격을 5에서 10%씩 또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치킨, 패스트푸드, 가정식까지 식탁에서 먹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 한 글자도 좋습니다. 무슨 고기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전국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민간에도 오부제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 그리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예지 에디터는요. 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자영업자 대출 상황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외식업계의 매출은 늘었지만 실속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이 선명해졌다라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기름값부터 안 볼 수가 없는데 더 올랐어요.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68원, 서울은 1,921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도 1,861원, 서울은 1,896원이었는데요.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인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가격은
시차를 두고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 사장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 정부는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 그리고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을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소비자가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전에 9시 라디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더 많이 오르면 민간 분야에도 차량 오부제 의무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죠. 네, 어제였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르게 되면은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지금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로 2단계인데 이것을 3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원유의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요구청하고 있는데 네.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 각종 공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또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 등을 하기 위해서 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왜 그 자동차 보험료 또 주유카드의 할인 방식을 또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금융위원회가요, 그 손해보험사 임원들 그리고 손보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 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네. 자동차 차량 오부제 등과 같이 이제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해서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뭐 환급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행량 감소가 되면은 사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위원회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이 회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해당 부문의 손익이 약 7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 같이 이제 업황의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인데 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 초중반으로 인상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인하 압박에 직면한 상황인 겁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리터당 할인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드업계에서 주유 카드를 했을 때 뭐 리터당 40원에서 150원 정도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 폭을 더 키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들은 일단 각 회사의 주유카드 특성에 맞춰서 실제 적용 방식 그리고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카드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 끄시는 분들은 차 바꿀 때 되면은 휘발유차, 경유차보다는 또 전기차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수치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약 35,700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월별 기준으로 3만 대를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같은 기간에 휘발유차 그리고 경유차는 모두 등록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증가한 배경으로는 보조금 조기 확정이 꼽히는데 네. 예년에는 보통 3월 전후로 해서 보조금이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1월에 확정이 되면서 연초부터 전기차를 사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가격이나 그리고 대중적인 모델을 출시하면서 프로모션도 진행을 했고 이래서 수요를 자극했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유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이란 미국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의 경제성이 더욱 부각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항상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니까요. 강혜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또 들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가 이제 6% 넘어섰다. 이거 전해드렸었잖아요. 이제는 7%까지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지난 27일 기준으로 연 4.41에서 7.01%로 집계됐습니다. 이 혼합형 주담대는 초기 5년간의 금리를 고정한 뒤에 이후 6개월마다 변동되는 구조이거든요. 네. 이 고정금리가 7%를 넘은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작년 말과 비교해서는 상단이 0.78%포인트 오른 것이고요. 이 혼합형 주담대의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뛰었습니다. 이 5년물 금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인 한 달 전과 비교해서 0.5%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대출도 살펴보니까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작년 말보다 상단이 0.1%포인트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 중동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들썩이면서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돼서 유가와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한국은행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에 이어서 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우려 요인입니다. 줄줄이 그렇죠. 금리 부담 역시 또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부담도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평균 약 55만 원, 연간으로는 약 1조 8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한은은 작년 말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약 1,09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 가까이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의 경우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게 되면 64만 원 이자가 늘어나서 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도 작년 말에 647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이고요. 네. 이 주요국에 이어서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들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금리다 보니까 그걸 또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예상만큼 안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큰 폭 내렸습니다. 네. 이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9%로 유지한 반면에 한국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0.8로 크게 내렸고요. 이 우리나라와 유로존을 크게 내리게 된 셈이 됐고요. 이 우리나라 성장률 눈높이를 낮춘 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원유 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다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정작 중동 사태를 촉발한 미국의 성장 전망치는 AI 효과 등을 반영해서 1.7에서 2.0%로 0.3%포인트 올렸고요. 일본은 0.9, 중국은 4.4%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성장률만큼 우려되는 것이 물가인데요. OECD는 올해 우리 물가 상승률 전망을 1.8에서 2.7%로 무려 0.9%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좀 악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는 거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세계 국채 지수는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이 분류하는 글로벌 국채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주요 연기금과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요한 지수로 꼽힙니다. 한국은 이번에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지수에 단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 지수 내 비중은 2%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최소 500억 달러 이상, 많게는 600억 달러가 웃도는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패시브 자금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 내의 한국 비중에 맞춰서 자동으로 유입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78조 원에서 93조 원 수준에 달하는데요.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편입이 된 것이 한국 자본시장 성진화에 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으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향후 재정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살펴봐야죠. 대외 변수도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대규모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외환 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네. 물론 자금 유입이 수개월에 걸쳐서 분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환율 하락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또 다만 향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를 한다면은 이 편입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영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편입 사례들이 몇 가지 살펴봤을 때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이 자금 유입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먼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편입을 했는데요. 네. 이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충격이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채권 투자 순유입 규모가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이 진입을 하면서 자금 유입 규모로 45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확대라는 변수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데요. 반면에 코로나 사태로 금리 완화 기조로 접어들었던 2020년 4월에 편입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좀 달랐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에 그 외국인의 이스라엘 채권 순매수 규모가 124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편입에 맞춰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는 것과 같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세계 국채 지수를 따라가는 채권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더 매력적인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또 돼야 하는 걸 테고요.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또 하나 들어볼게요. 외식업계 이야기인데 매출이 올라도 실속은 좀 떨어지는 불황형 성장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를 봤는데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이 2억 5,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낮아져서 8.7%로 기록됐고요. 이유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같은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이 41% 늘어났는데 영업비용이 47% 늘어서 비용 증가한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이 매출이 올라도 실속이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이다라고 농식품부가 설명을 했고요.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방문 면접으로 이뤄졌습니다. 외식업체들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데요. 네. 2024년 프랜차이즈 업체 매출이 3억 3,200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보다 약 1.5배 높았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에 매출을 방어하는 데 좀 유리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외식업계의 노력도 엿보이는 통계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와 같이 무인 주문기 도입률이 작년에 13%로 4년 전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났고요. 네. 또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매장에서 바로 조리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 구매 비중도 3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푸드트럭과 같이 출장 이동 음식점업 매출이 5년 전보다 100% 넘게 성장했습니다. 또 불황 속에서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김밥과 같은 외식 업종도 70% 넘게 성장해서 이런 수치가 같이 나타났고요. 또 저가형 커피 브랜드 확산과 함께 카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비알코올 음료점 매출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규모의 경제가 되고 운영의 효율을 더 높이기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소식도 들어봤고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만 맞춰주셔도 되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좀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 특히 치킨집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김선아님, 이거 외래어 읽어드리면 안 되겠죠. 이것만 나오면 정답이. 예. 이거 좋아하는 가족인데 소중하게 한 조각씩 나눠 먹어야겠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071 쓰시는 분은 가금 수의사입니다. 40g 500원 정도 하던 병아리 가격이 800원을 넘은 지 오래됐네요. 부화된 병아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7475님은 계란, 9974님은 달걀 이렇게 오답을 보내주셨고, 신정희님, 우리 집 애들은 3명이라서 이거 한 마리도 안 돼서 2마리씩 사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저희 집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한 마리로는 어림이 없죠. 또 아이들 한참 클 때는. 염승정님은 다리 좋아하는 남동생이 이것 다리가 4개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뭐 따로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즐겁게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식탁 물가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로소득을요,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한 위장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근로자, 노동자인데 프리랜서인 것처럼 계약을 꾸며서 세금을 3.3%만 뗀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이 파장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일단 뭐 기타 소득 처리하거나 네. 뭐 일시적으로 누군가 일을 뭐 도와주면서 받거나 이럴 때는 3.3% 미리 떼고 받잖아요. 예. 이 3.3% 계약이라는 게 우선 어떤 거예요? 네, 이렇게 3.3% 떼는 거는요.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으로 따로 일하는 분들의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3%랑 그리고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 0.3% 이 두 개를 합치면 3.3%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세금으로 떼고 받아요. 이럴 때는 이제 4대 보험도 따로 안 떼고요. 대신에 이제 안 좋은 건 또 퇴직금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원래 프리랜서의 계약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실제로 매일 출근도 하고요. 상사한테도 깨지고요. 야근도 하고요. 이렇게 진짜 직원처럼 일을 하는 완전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예, 이제 이걸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겉은 프리랜서인데 실질 알맹이는 직원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고용노동부가 최근까지 이제 전국에서 108 사업장을 감독했는데 그중에 72곳을 이제 뭐 위반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SNS에서 이제 유명 맛집인 뭐 연매출 100억 원대 음식점이 있었는데 오, 예. 예, 이 중 직원 52명 중에 38명이 네. 프리랜서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서빙을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프리랜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단기 알바 하더라도 정식 예. 그 고용 계약서를 쓰고 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4대 보험도 없이 단순히 3.3%만 떼고 급여를 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금 체불만도 5,1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콜센터에서 교육생 277명을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휴수당도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1억 4,700만 원이 적발됐고 또 반도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직원을 거의 전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든지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은 조금 더 이제 노동법에서 아하. 강한 규제를 받으니까 네. 사업자 등록을 2개로 쪼개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예, 만들려고요. 맞습니다. 각각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좀 피하는 이런 사업장 쪼개기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유명 맛집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만 5,100만 원. 네. 그리고 어떤 콜센터는 주휴수당 안 준 것만 1억 4,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뭔가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직원을 이제 정식 근로자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이제 내야 될 게 많아요. 예. 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의 절반을 또 산재보험은 100%를 사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퇴직금도 줘야 되죠. 연차 수당 줘야 되죠. 뭐 늦게까지 일하면 야근 수당 줘야 되죠. 그게 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잖아요. 4대 보험도 안 들어줘도 돼요. 퇴직금도 안 줘도 돼요. 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득을 보려고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 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정식으로 고용하면 사장님이 한 달에 4대 보험료로 한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내야 되고요. 네. 1년 일하면은 퇴직금 한 달치 줘야 되죠. 300만 원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은 그냥 300만 원에서 3.3%인 10만 원 정도만 떼면 끝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도요.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받는 사람의 돈 300만 원에서 떼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당 1년에 수백만 원씩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수십 명이 되면은 그 금액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보면 사장님이 아끼는 비용만큼 불리한 건데 네. 세금 3.3%만 떼고 마는 것도 이렇게 하면 또 세금 그렇게밖에 안 내요? 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당장 눈앞에 3.3%만 떼면 월급이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예, 이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절대 이득이 아닌데 이건 이제 신용카드를 쓸 때 현금이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공짜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3.3%는 나의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단은 떼이는 돈이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따로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주지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다 신고도 해야 되고요. 경비 처리도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라는 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당장은 내가 받는 월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요. 또 갑자기 일을 그만뒀을 때 근로자였으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이런 혜택들이라든지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이제 고용보험 자체도 없어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건강보험도 직장인이면은 사장님이 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가 가능한데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오히려 보험료도 더 비싸지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 뭔가 안 떼가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시는 분들도 뭐 식당에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이런 걸 또 눈여겨보셔야겠네요. 고용계약서부터 잘 써야겠어요. 예,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하자라는 이런 3.3% 떼자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업무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지 꼭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인 실수령액 몇만 원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꼭 챙기셔야 돼요. 네. 이게 눈앞에 치킨 한 마리에 넘어가서 평생 받을 연금인 닭장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에 요 점 주의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제 가짜 3.3 사업장 을 전국 단위로 이제 집중 감독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만약에 이게 적발되잖아요. 사장님은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안 냈던 거를 최대 3년치까지 다 소급해서 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네네. 체불했던 임금도 다 시정 조치해야 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근로자도 그리고 사장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고용했어야 하는 사람을 네.
프리랜서처럼 기타 소득자로 처리를 했다라면 이것도 나중에 다 소급을 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니. 그리고 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이고 네. 프리랜서들이 뭐 사업소득 이렇게 잡히는 건데 그 세금 구조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로소득, 직장인이 받는 근로소득,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네. 누가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가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직장인부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뗍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얼마 월급 받는 사람은 얼마를 뗀다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서 떼놓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4대 보험료까지 같이 빠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까지 합치면 아하. 떼는 게 많죠. 대략 내 월급에서 10%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료로 한 27만 원 그리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로 한 3만 원이 빠져서 한 달에 내 월급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빠져서 내 통장에 찍히는 돈 한 27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금액들 30만 원씩 매달 떼었던 돈들을 다 계산을 해서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더 낸 세금이 있다 이러면 돌려받는 거고요. 네. 덜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회사가 대신해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직장인들은 자동 세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알아서 씻겨주고요, 말려주고요, 코팅까지 다 해서 나와요. 회사가 다 해줘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셀프 세차입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 호스도 내가 직접 잡아야 되고 세제도 내가 다 뿌려서 닦아야 되고 세금 관련된 걸 다. 물기도 내가 닦아야 되는데 이게 셀프 세차하다가 한 군데 빼먹으면 이제 가산세라는 얼룩이 조금 세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5월에 네. 모든 걸 내가 다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남는 거고요. 책임도 내가 져야 되죠. 근데 이제 3.3입니다. 3.3%. 네. 사업소득자에게 먼저 이게 떼는 건데 이 3.3의 의미는 뭐예요? 예,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자는 좀 구조가 다른데 이분들은 직원처럼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따로 제공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급여, 월급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받는데 돈을 지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기 쉽게 일률적으로 그냥 3.3%만 떼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왜 3.3%냐? 3%는 소득세고요. 네. 거기에 이제 10%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가 있어서 3.3%인 겁니다. 정부도 세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미리 받아놓는 개념인 예, 거죠?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기도 하고 소득이 들쑥날쑥하니까는 그때 이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매번 그때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 세법에서 3.3%만 떼고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확히 정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3%를 떼는 이유는 이제 프리랜서가 본인이 그냥 하나도 안 떼게 되면은 다음에 세금 신고 안 할 수도 있으니 3%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3%를 떼고 국세청이 지급을 하면서 누구에게 3%를 줬어요, 아니 3%를 떼고 줬어요라고 신고를 하고 그렇죠. 프리랜서도 본인이 떼인 3%가 있으니까는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비슷한 금액을 벌었을 때 직장인, 근로소득자로 하는 거랑 프리랜서로 하는 거랑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을 벌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프리랜서 쪽이 세금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직장인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는 쿠폰이 한 다발이 있습니다. 뭐 일단 근로소득 공제라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아예 소득에서 빼주는 게 있어요. 예, 기본공제. 네, 이건 직장인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나라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번엔 세금이 나왔는데 그걸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제 계산했던 세금에서 한 번 더 깎아주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오로지 근로소득자,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제 직장인들의 쿠폰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유명한 거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뭐 그리고 월세 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공제를 다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맞네요. 네. 이거는 업무랑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쓴 돈까지도 다 공제가 돼요. 네. 이에 반면에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적용이 다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쿠폰이 하나도 없이 세금을 정가로 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경비 처리인데 예. 그것도 사업이랑 관련이 된 것들만 처리가 됩니다. 내가 그 일과 관련해서 쓴 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가격이라든지 뭐 자녀 학원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경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좀 차이가 큰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본인이 내야 될 거에 절반을 회사에서 내줘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은 회사랑 반반인데 프리랜서는 혼자 다 내야 돼서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네. 그냥 프리랜서처럼 3.3%만 떼는 걸로 계약을 하면은 정작 일하시는 분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 네. 근데 장은숙 님이 알바 구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 안 하면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변지영 님도 고용주는 왜 그런 걸까요? 아르바이트 고용하는데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들고 나머지는 안 들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또 반대로 5732님은 요식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네요. 직원으로 하자고 권유를 해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일당으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4대 보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고 야, 이게 서로의 생각이 또 막 다르기도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네, 실무에 있으면 정말 많이 듣는 내용들입니다. 예. 본인이 눈앞에서 이제 4대 보험 떼는 걸 싫어하면은 3.3으로 가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고용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세무조사 나오면 네. 왜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임금 체불이다. 네. 또 이렇게 고용주가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좀 많이 불리한 거는 이제 그 직원과 직원이 퇴사해서 나갔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 자영업하신 사장님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하시는 분들도 당장은 적게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 떼는 게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경비, 네. 비용 처리가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거 뭐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했을 때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경비 인정받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썼던 비용을 장부로 다 기록을 해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국세청에서 너희 같은 업종들은 이런 평균율이 있어라는 경비율이라는 걸 따로 정해놨습니다. 네. 이 경비율을 적용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는 소득의 60%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경비율이 높을 때는요, 프리랜서는 오히려 좋아요. 60% 할인 쿠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의 경비율이 만약에 60%라고 한다면 네네네. 연수입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중에서 60%인 1,200만 원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로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강사들이 다 이 정도는 경비로 쓰더라라고 예.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공제까지 적용하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경비율이 훅 낮아져서 아주 낮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아주 확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반대로 엄청 올라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직접 장부를 쓰고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게 장부를 쓰는 게 단순히 가계부 레벨이 아니라 기업 회계 레벨이에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득이 적고 이제 경비율은 높은 적용을 받게 되면은 그런 프리랜서라면은 3.3% 원천징수한 것보다 상당 부분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체감상으로는 세금이 적게 느껴지는 게 맞긴 한데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비용 처리를 본인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직장인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4대 보험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죠. 퇴직금도 없죠. 실업급여도 없죠. 더하면 단순히 3.3%라고 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많아지면 또 결국에는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직장인인데 내가 부업을 좀 한다. 투잡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인이 부업을 하면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따로 해야 돼요. 2월에는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이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 월급은 근로소득이라는 거고요. 네. 내가 버는 부업은 사업소득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라서 부업은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일종의 2월은 예선전이고 5월은 결승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선전만 하고 끝나면은 안 되겠죠. 결승전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돈을 받는 경우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국세정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은요.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적으로 그냥 불러와집니다. 거기에 내가 추가로 받았던 부업소득만 입력하면은 합산이 돼서 세금이 계산돼서 어렵지 않고요. 요즘은 또 모바일 손택스로도 앱으로도 가능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료비나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 경비로 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빙들을 평소에 차곡차곡 잘 모아두면 증빙.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근로소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을 위주로 운항편을 줄이고 다음 달부터 유가 할증률을 3배 이상 높이는 등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에서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왕은 없다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은 조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6명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참여하는 1차 토론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RIA. 요즘에 또 이거 리아 계좌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투자 계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시작됐는데요. 이틀 만에 2만 5천 개 가까이 개설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정부가 또 환율 문제도 있으니까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근데 빨리 올수록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리아, 이 계좌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네. 이제 해외 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바꾼 뒤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 22%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고요. 이제 매도 금액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하면 100% 전액이 감면이 되고 네. 2분기에 매도를 하면 80%, 하반기에는 50%로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만들어서 해외 주식을 파는 게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이 매도한 돈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묶어둬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년 이상. 네. 절세가 곧 이제 인센티브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세금 차이 네.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반 계좌에서 그냥 팔았을 때랑?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에 파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네. 투자 수익금이 2천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계좌,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없는 계좌로 팔게 되면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고 거기에 남는 돈이 1,75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22%를 적용을 하면 세금으로만 385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2천만 원 벌었는데 385만 원이 상당히 아깝죠. 근데 이제 이 리아 계좌로 지금 팔게 되면 세금이 빵원이니까 385만 원이 그냥 내 수익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언제 네. 파느냐에 따라서도 아까 세제 혜택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언제 산 주식이냐, 언제까지 갖고 있던 주식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네, 사실 요 얘기가 나온 게 작년 말부터 나왔는데 네. 이제 법 통과가 되면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되나 하면서 해외 주식을 그냥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기준일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산 주식이어야 합니다. 12월 23일 작년. 네. 저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갖고 있었던 해외 주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올해 들어서 뭐 1월이나 2월 그리고 3월에도 최근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그 주식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예전부터 그냥 해외 주식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올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좀 많이 사볼까 이렇게 하면서 샀던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안 된다라는 네. 거고요. 12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을 팔고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계좌는 증권사마다 만들 수 있나요? 예전에는 ISA였나요? 뭐 증권사 한 곳에 하나만 뭐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네네. 거 있었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근데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증권사별로 1인 1계좌씩 개설을 하는 걸로 하려고 했지만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증권사별로 이제 매주 단가를 나눠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인 1계좌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 걸쳐서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로 한 계좌씩 한 개씩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A 증권사에 하나, B 증권사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국내 증권사에 하나씩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대 한도 5천만 원 이거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에 한 계좌씩 만들어서 그거를 모두 합산을 했을 때 5천만 원인 거죠. 계좌가 3개도 합쳐서 5천만 원. 계좌가 하나도 합쳐서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이제 통합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네네. 다만 RIA 계좌도 그렇고 뭐든지 많을수록 또 본인이 직접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네네. 사실은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계좌는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해외 주식을 판 다음에 반드시 국내 주식을 사야만 하는 건지 조금 전에 신송섭 님이 투자 안 하고 그냥 계좌에다가 묶어만 놓으면 네. 어떤가요? 또 왜 펀드나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RAI 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자산이 3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현금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팔아서 원화로 바꾼 뒤에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지금 너무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선뜻 주식을 매수하기는 손이 안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사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만 1년 동안 묶어놔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의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국내장에 매수를 하겠지만 뭐 하니까 조금 이게 장기화될 것 같고 지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일단은 해외 주식 사지 말고 현금으로만 묶어놔도 절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만약에 내가 절세 혜택 받으려고 RIA 계좌에서 이제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을 샀는데 또 다른 계좌로 다시 또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하셔야 될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게 되면 그만큼 한도가 깎이게 됩니다. 전산으로 다 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3천만 원어치 이제 팔아가지고 100%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일반 계좌에서 뭐 또 해외 주식을 산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좀 깜빡하실 수 있는 게 퇴직연금으로 뭐 나스닥 ETF를 산다든지 다른 쪽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ISA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저축연금이라든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그게 한도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이대호면 이대호, 성선하면 성선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계좌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네. 그러면 정말로 국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RIA 계좌 어떤 분들이 이거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딱 3가지 조건에 맞는 분이라고 하면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작년 1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주식에 수익이 많이 나 있다. 그리고 팔아도 1년 동안은 자금 문제 융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 1년 동안.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비교적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한때 5%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48, 코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4% 밀리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이 언제 끝을 볼 수 있을지 그 사이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또 주시해야 할 포인트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오늘은 개미스쿨 김학균 센터장과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